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9월 20일 새벽 1시 스페인 서북부 쪽에 있는 갈리시아의 시골 마을 페로스에서 이곳 주민인 남성 알프레도가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 한 개도 없는 아주 어두운 숲길을 지나던 무렵인데 순간 알프레도의 눈에 뭔가 어떤 게 포착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훅 지나가면서 이제 본 탓에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프레도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핸들을 돌리게 되죠. 잠시 후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한 곳을 비춘 순간 알프레도와 친구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가에 맨발의 소녀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티셔츠는 배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고 또 다리 쪽엔 큰 얼룩이 보입니다. 황급히 알프레도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눈에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죠. 아이의 이름은 아순타 용팡 바스테라 포르투. 아수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진 길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자, 이 사건에 앞서 먼저 아순타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12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스페인 부부에게 입양됐고요. 그것도 아주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딸로 입양된 거예요. 아순타의 양어머니는 로사리오 포르투. 그녀는 이 지역의 유서 깊은 가문의 태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또 어머니는 미술 전공한 교수. 그녀 또한 대학 나오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현재 남편인 기자 출신 알폰소 바스테라를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내 로사리오가 불임을 판정받거든요. 너무도 간절히 자녀를 원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이 자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법이 꽤나 까다로워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부부가 생각 끝에 해외에서 그것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중국에서의 입양을 결심합니다. 2001년 6월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9개월 된 중국 여자아이 아순타 용팡을 만납니다. 아순타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에서 입양된 최초의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우도 좀 특별하고 또 100% 동양인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아순타 알고 입양된 걸 알고 있었죠. 아이는요, 이 유복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워낙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까지 배우면서 재능을 키워가게 되죠. 이웃들에 따르면 아순타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외조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로사리오의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외할아버지랑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고요. 이 시간이 아순타가 하루 중 가장 즐거워하는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아이가 12살이 되던 2012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부모님이 7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가장 아순타를 아껴주던 분들인데 12살이 된 아순타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덮친 곳은 아이만이 아니었겠죠. 아순타의 어머니 로사리오 역시 부모와 이별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이게 좀 한두 달, 아니면 두세 달이면 좀 극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 여파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부부가 갈라섭니다. 근데 로사리오와 남편 알폰소는 우리 딸 아순타한테만큼은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말이 되면 아빠의 집을 오가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난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이날은 아순타의 13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순타는 아빠의 집에서 점심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 로사리오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저녁 7시쯤이었는데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직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아이도 집에 남아서 숙제를 하기를 원했고요. 결국 엄마는 아순타만 집에 둔 채 홀로 외출을 해야 했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골집까지 사실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 정도면 금방 돌아올 참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리고 밤 9시 30분.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온 로사리오는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요. 무엇보다 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급히 신고를 했죠. 또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부부는 즉각 패닉에 빠졌는데요. 12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자, 이 소식에 경찰들은 아순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돌입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혹시 누군가 집에 침입을 해서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고려를 했어요. 워낙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돈을 노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경찰은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원한을 가진 이가 없었는지 부부에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로사리오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둡니다. 아순타 실종 3주 전인 9월 7일 새벽 2시였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하고 딸이 비명을 질렀대요. 그래서 놀란 엄마가 급히 아이 방에 달려갔죠. 거기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방 안에 웬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순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기겁하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괴한에게 먼저 뛰어듭니다. 그러자 괴한도 당황했는지 이 로사리오 밀쳐내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때 엄마 역시 괴한에게 부딪히면서 뺨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 로사리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딱히 사라진 물건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긴 좀 그랬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게 되죠. 엄마 로사리오 역시 이 수사가 길어지면 그 아순타가 좀 불안해할 게 걱정돼서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그냥 그렇게 덮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몇몇이 그 당시에 로사리오 뺨에 상처가 난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순타도 사건이 난 직후에 친구한테 야,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그럼 이번 아순타의 실종이 그 괴한, 동일한 괴한이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증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순타가 끝내 숲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앞서 그 알프레도 주민이 발견했죠. 소식을 들은 부모는 주저앉았고 이 마을 전체가 다 침울함에 빠졌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 후 애통함 속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던 그때 경찰이 슬픔에 잠긴 로사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사리오 포르투, 당신을 아순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있던 가족, 친지, 주민들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 딸을 잃은 엄마한테 무슨 망언이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동안 로사리오가 단 한 번이라도 딸을 학대하거나 못되게 구는 모습 보인 적 없습니다. 근데 살인죄?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들이밀었죠. 해당 영상은 로사리오가 살던 집 근처 주유소에서 촬영된 거더라고요. 앞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혼자 집에 두고 나왔다고 말을 했죠. 근데 저녁 6시 20분쯤 이 주유소 CCTV에 로사리오와 아순타, 딸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거짓 증언이잖아. 로사리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착각을 했고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다. 처음에는 내가 딸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이내 딸의 컨디션이 나빠져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는 주장. 그런데요.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 30세대를 모두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로사리오와 딸이 다시 집에 돌아온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몇 주 전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모두 꾸며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충격적인 부검 결과 때문인데 죽은 아이의 몸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르피달이라는 알약의 주요 성분이었는데 치사량을 복용할 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순타의 몸에서 치사량의 무려 9배나 넘게 검출된 겁니다. 이건 분명 의도해서 먹인 거예요. 게다가 하루 이틀 먹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약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 로사리오가 평소 오르피달을 복용하고 있던 게 드러납니다. 자,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찰은 이 살인에 분명 공범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좀 들어보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어디서도 그 시신을 끌었던 자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없다는 건 이 아이를 들쳐매고 이동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아순타의 양아버지 알폰소였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게 딸을 아꼈던 이 부부가 살인을요? 네, 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단란해 보이기만 했던 이 가족에겐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부 로사리오와 알폰소 사이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게 결혼 초반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부유한 아내의 부모님 입김에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딸 아순타를 입양한 것도 어찌 보면 장인 장모의 뜻이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남편은 입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어야 니네 부부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 아빠는 그렇다 쳐요. 그럼 엄마 로사리오는요? 엄마인 로사리오가 이 딸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알고 보니 로사리오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마구엘이란 남성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알폰소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혼까지 결정했던 겁니다. 당시 아순타는 12살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상태. 자, 부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순타의 존재는 그야말로 걸림돌이었습니다. 게다가 조부모님까지 지금 사망하시면서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요. 두 사람이 정말 키우는 내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부부가 딸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친한 지인들한테 딸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은 아이잖아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얘 완전 겉으로만 사랑해주는 척 한 거죠. 그리고 뒤로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순타가 죽기 전에 로사리오는 지난 3개월간 주기적으로 딸에게 진정제 오르피다를 먹였습니다. 이건 머리카락 부검 결과로 명백히 밝혀졌어요. 그렇게 지난 10주간 아이가 복용한 알약만 무려 175알입니다. 이 시기에 아순타와 마주치던 음악학원 선생님이 요즘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악보를 보는 것도 좀 힘들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아순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하얀 약을 주세요. 네, 딸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도록 약을 복용시킨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고요. 이제는 필요 없는 입양딸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결국 로사리오와 알폰소 부부는 아순타 살인에 대해 유죄 혐의를 받고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긴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 각각 징역 18년형씩 선고받게 돼요. 이후 로사리오는 수감 생활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다른 죄수들에게 제 딸 죽인 년이래 뭐 이런 조롱과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2020년 그녀는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남편 알폰소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순타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요. 대중들이 추측하는 두 가지 살해 동기가 있죠. 이것도 정말 충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사리오의 부모님이 죽고 남겨둔 그 막대한 재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그 조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아순타, 그러니까 손녀딸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부부가 이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했을 거란 추측.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정말 추악합니다. 양아버지인 알폰소가 사실 아동 성애자인데 이 아순타, 딸을 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질투한 로사리오가 딸을 죽였다는 게 주장인데, 아니 너무 갑자기 아동 성애자라니 아무리 범인이라도 너무 간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이 알폰소의 컴퓨터를 이제 뒤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드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하죠. 그건 바로 이 아순타의 선정적인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타킹만 입고 있거나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린 채 그냥 잠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적으로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결코 보관하지 않을 사진들이었죠. 게다가 알폰소는 동양인들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까지 다수 소지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폰소가 입양원 동양인 딸을 상대로 더러운 욕망을 품고 있었다 의심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그 감옥에 있던 로사리오를 계속 면담했던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로사리오가 딸 아순타에게 상당히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걔는 타락했다, 걔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묘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알폰소의 성향까지 이렇게 다 합쳐져서 나온 가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재로서 범인으로 지목된 그 양부모 중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무죄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막은 미궁에 빠져 있죠. 어쩌면 저 두 가지 이유가 살해를 위한 충분한 동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일한 동양인으로 중국에서 스페인까지 입양 온 아순타. 다행히 조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아이에겐 비극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살해당했죠. 정말 끔찍한 결말인데요. 12살 어린 소녀. 지금 아이가 있는 그곳에선 부디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너의 탓이 아니었다고요. 모든 건 모진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어쩐 일인지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때려서 뇌출혈에 빠지게 했고 게다가 친모 역시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피해 아동은 이미 경찰 신고가 한 차례 접수가 되었지만 허술한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학대받던 집으로 돌아갔고요. 참극은 그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아니 계속되는 아동학대 이것은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3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1978년 6월 미국 LA엔 헝가리 출신의 이민자 부부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 주디스 바씨가 태어납니다. 배관공이었던 아빠 조제프와 웨이트리스였던 엄마 마리아. 두 사람은 우연히 캘리포니아 한 식당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주디스가 태어났을 당시 조제프는 45살, 엄마 마리아는 38살, 그러니까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딸은 부부에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였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 주디스가 5살이 됐을 무렵 엄마 마리아가 딸과 스케이트를 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한 모델 에이전트의 제안을 받게 되죠. 그날부터 엄마는 딸을 유명한 배우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디스에게 연기, 노래, 발성, 제스처까지 배우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배우게 하죠. 굉장히 눈에 띄는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던 5살 주디스. 머지않아 유명 주스 CF 모델로 발탁됩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이게 첫 광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전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였고요. 곧바로 업계에서 지명 1순위가 되면서 맥도날드, KFC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 외에도 시리얼, 인형, 피넛버터까지 총 70개의 광고에서 모델로 활약하게 되죠. 그러던 주디스는 1987년 본격적으로 영화 조스4에 출연하면서 아역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 디즈니 러브콜까지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더빙 출연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디스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연기로 보이는 엄청난 영특함을 가졌다고 해요. 마치 선천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 같다는 극찬이 있었죠.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각종 TV 광고의 영화 출연으로 인해서 주디스의 수입은 연간 10만 달러, 하나로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 당시가 80년대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었죠. 그렇게 주디스가 인기와 부를 축적하면서 가족들도 덕분에 LA의 부유한 동네 웨스트힐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방 4개짜리 럭셔리 단독주택에 살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아이가 가져온 경제적 넉넉함이 머지않아 예상치도 못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배관공으로 일하던 아빠 조제프는 이 주디스가 잘 나가기 시작하자 일을 그만두었고요. 얼마 후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그는 이 결혼 전에도 알코올 때문에 이혼당한 전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삶이 편해지니까 또다시 시작된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도 덜어 들어봤던 연예인 가족에게 있을 법한 사례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아빠 조제프는 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애가 자기보다 훨씬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에 묘한 박탈감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친구들 앞에서 딸과 아내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체포가 되었고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집에 와서는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게 됩니다. 아빠는 딸의 작은 실수에도 버릇없는 애라면서 막 욕을 하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보다 못한 마리아가 1986년 12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는 얼마 후에 취소됩니다. 사실상 언어폭력이 빈번했기 때문에 어떤 폭력을 했는지 그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 남편은 아빠는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술도 끊고 다정한 가장이 되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끔찍한 폭언이 이어졌죠. 그 폭언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니네 모녀의 목을 잘라서 죽일 거다, 집에 불을 지를 거다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주변인들도 인지하고 있긴 했어요. 특히나 주디스는 친구들에게 가서
아빠가 매일 엄마를 때린다. 아빠가 던진 냄비에 맞아서 코피가 났다. 아빠가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는데 이후에 미안하다면서 TV를 사줬다. 라는 등등의 견디기 힘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증언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주디스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의 키가 112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10살 여자아이의 평균 키는 132.8, 미국에서의 평균 키는 138입니다. 그러니까 또래보다 20cm나 작았던 거죠. 아이는 점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역할을 맡아야 했는데 동시에 이상한 증상까지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속눈썹을 막 이렇게 뜯어내는, 뽑아내는 행동을 보이고요. 기르던 고양이의 수염을 자꾸 땡기는, 이런 걸 일명 발모벽이라고 하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촬영장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이유 없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날들도 이어졌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신나간 아빠 조제프가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혹시나 가족들에게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집에 돈을 불러 가져오는 이 딸이 아내와 함께 사라지는 걸 우려했는지 아예 아내가 친척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편지를 숨기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열등감, 불안감, 집착까지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7년 주디스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 바하마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줌을 막 싸고 있던 아이의 방에 아빠가 들이닥치더니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행 후에 엄마랑 즉각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서슴없이 남겼죠.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도저히 아빠의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촬영이 끝났고 결국 엄마 마리아는 딸을 데리고 일단 친오빠 집에 피해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디스는 그 여행 전에 아빠에게 들었던 협박이 너무도 무서워서 엄마를 졸라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 집안의 이런 심각한 상황은 지인, 친척분들 아니라 동네 사람들조차 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이유가 있었죠. 만약 지금 이혼을 한다면 딸이 벌어들여온 재산과 살고 있는 이 럭셔리 주택을 남편에게 뺏길 게 두려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혹시 잘나가는 딸의 커리어에 흠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주디스가 오디션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더니 벼랑간 입을 굳게 다물어버려요. 아예 말을 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매니저가 일단 이 주디스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를 설득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는 심각한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견이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담 결과는 즉각 아동복지센터에 보고가 되었고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주디스 집을 방문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장에 당황한 엄마는 남편이 아이를 좀 심하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혼을 준비 중이고 이 딸과 함께 이사갈 아파트도 구했다 라면서 안심시켰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상황을 자세히 파헤치지 않은 채 엄마의 말을 믿고 이 케이스를 종결합니다. 추후에 여기에서 엄청난 허점이 발견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원칙상 5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는 당시 67건의 케이스를 맡으면서 과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주디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988년 7월 10일 더 이상 남편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던 엄마 마리아는 남편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고 하루하루 조금씩 짐을 옮기면서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조제프는 늘 아내와 딸이 자신을 떠날 것을 불안해했죠. 그는 눈치를 챘고 결국 새 아파트에 떡하니 등장합니다. 너무도 당황한 마리아가 친구 이사를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다 라고 둘러댔지만 조제프, 어라? 웬일인지 그는 순순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었죠. 그건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7월 25일 조제프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조용히 딸의 침실로 다가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결국 딸을 데리고 날 떠날 거야 라는 분노만 가득했고 그는 자고 있던 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후 곧이어 집안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소리에 놀라서 마리아가 잠에서 깼고 두 사람의 격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한 발의 총성. 마리아 역시 숨지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매니저는 이 더빙을 해야 되는 현장에 주디스,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제프. 주디스와 마리아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나도 이제 곧 이사를 갈 거다 라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7월 27일 조제프는 불안감에 집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두 명의 사체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꿈의 상징이었던 럭셔리 주택은 빠르게 타들어갔고 머지않아 이 불길을 본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안에서는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마리아와 주디스, 그리고 차고에서 발견된 조제프의 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이미 불길이 번지기 전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모두에게 얼굴이 친숙한 한 아역 배우가 아빠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이 사건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처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허술한 시스템이 비춰지면서 대중은 분노하게 됐죠. 모두가 입을 모아서 2달 전에 그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지 않았냐? 라면서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은 아동보호법의 상당 부분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한 예로 일부 주에서는 아이가 어떤 일로 다쳐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왔으면 한동안 보호자와 아이를 떼어놓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정황을 다시 한번 묻는 절차도 생겨납니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졌죠.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물론 1980년대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일부 제도와 처벌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인이 사건을 겪은 이래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철저한 제도까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 아역 배우 주디스 살인사건, 씁쓸함만이 남는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